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를 또 잊으셨길래 깜빡했어요. 네,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과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상향이 함께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S&P 500은 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던 건 아닌데요. 특히 AI PC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상승하기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때 양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점차적으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6%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그 외로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오프닝 하나의 뉴욕장 흐름을 다 담아주신 느낌인데요. 앞으로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나오면 보통 하루 이틀은 그 소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저희도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보시죠. 어제에도 가장 주요했던 오늘의 이슈와 동일하게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반영하지 못하더니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는 풀반영한 느낌인 국내 증시. 한국은 호재는 미반영, 악재는 풀반영. 이런 아쉬움에 대한 토로를 잠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서프라이즈긴 서프라이즈였으나 시장은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대했기 때문에 슈퍼 서프라이즈가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블랙웰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연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실적의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어제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실적 내놓고 급락 진행됐고 어제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죠. 거기다가 엔비디아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낙폭 과대였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해서 당일 시세가 좀 났을 텐데 명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도 심리적으로는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 하락에 일조하기도 했죠. 자, 주요 섹터 어제 반도체 호실적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어제 밀려났고요. 시장에서는 센티 측면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었는데 어제 당일의 흐름은 제약 바이오가 숨고르기였습니다. 유한양행은 거래 대금이 쏠리면서 잘 올라가는 듯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적정한 단기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강한 상승세, 특히나 셀 3사 위주의 강력한 탄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영향을 함께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좀 크게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일본은 정말 약보합에 그쳤고요. 대만은 0.7% 정도 하락, TSMC 한 2% 밀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이 더 충격을 받아가는 느낌이었고 거기 대목에서 악재 풀반영의 키워드를 따오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밀리긴 했는데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다른 섹터에서 상승해 준 거죠. 우리도 반도체 쪽이 밀렸는데 많이 밀렸고 2차 전지가 그래도 하나의 대안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지수 낙폭은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테마와 개별주로 볼까요? 어제 올랐던 테마는 현대차가 재료를 던지면서 반응한 쪽들,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포비아 극복 쪽에서 전고체 이야기, 삼성 SDI 이슈로 인해서 부각되며 어제 전고체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융합법이 이제 시행됐다라는 소식에 메타버스 쪽도 올라갔고요. 코로나 쪽은 어제 밀려난 채 테마 내에서도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 본다면 엔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SM 노이즈에 있었죠. 그래서 4% 밀렸고 하이브는 증권사 보고서도 매수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3%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애플의 모멘텀과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같이 영향받으면서 3% 상승 기록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주 어제 이슈가 있었죠.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인터 이틀 전이었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측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달러채 발행
발행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었는데 시간차 공격일까요? 이거를 이후에 반응을 하면서 포스코인터가 4% 올랐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6% 상승 마감 보였네요. 어제 시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평소 패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에서는 열받는다를 약간 킹받는다라고들 한다고 하죠. 정말 킹받는 코스닥의 뚝심. 코스닥이 7거래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좀 다른 모습 보여주지 않고 계속된 하락을 나타내네요. 참 별걸 다 뚝심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피 1% 밀렸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되면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어제 1% 하락한 2,662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의 부진, 화장품의 부진 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0.8% 하락이었죠. 자, 8월에 SK 하이닉스는 정말 다사다난한 느낌입니다. 8월 1일과 5일 이때 급락을 맞고 나서 그 급락 부분을 꽤 많이 돌렸었다가 다시 회복했던 것에서 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또 이 급락했던 자리 언저리에 가 있는 느낌이네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7%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가 5%대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 기준으로 보면은 양봉이긴 한데요. 5%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누가 사고 팔았을까 봤더니 외국인 기관은 강력한 매도 대응했고요. 개인들이 매수,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물타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새롭게 호재성 뉴스를 하나 내기도 했었죠. 다만 그게 어제장의 심리에는 반영되진 못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PSK 홀딩스,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등등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 전날 왜 올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했었는지 하는 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전날 급등 나왔었던 게 PSK 홀딩스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었죠. 전날의 양봉을 한 반 정도는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부진, 이 키워드, 그리고 2차 전지의 반등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내려오고 2차 전지가 올라오는 흐름에서 문득 기시감이 듭니다. 작년이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과 SK 하이닉스의 차트인데요.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기 시작했던 하반기경 포스코 퓨처엠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간 크로스되는 느낌이 있었죠. 2차 전지의 질주에서 그 질주가 이제 멈추고 하락으로 진행되던 시점, 시장은 빠르게 반도체 쪽에 AI의 힘이 더해지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걸까 괜한 걱정을 또 한편으로는 2차 전지 투자자분들께는 기대를 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자, 28일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금양의 유증 이슈로 2차 전지의 심리가 살짝 흔들렸을 때 빠르게 오후장에서 반도체로 엔비디아 실적 홀짝 배팅, 외국인의 선배팅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 이 선배팅에 대한 실망으로 나왔고요.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크로스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동성을 받아줄 만한 주요 섹터 간의 크로스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제 2차 전지의 상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마치 1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이 오르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 등이었죠. 엔캠이나 혹은 다른 테마주들이나. 그런데 어제는 대형주들 중심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TCC 스틸 오랜만이죠. 11% 급등, LNF,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LG 엔솔의 분위기가 꽤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짚어봤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가총액 90조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40만 원 회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1년 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준 2차 전지 종목들이었습니다.
테마성 종목보다는 대형주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들에 대한 선택의 이유는 명확했죠. 장기 낙폭 과대 그리고 반도체의 부진, 그래서 업종 간의 롱숏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세가 조금 남다르다라는 것을 한 일주일 이상 브리핑을 하긴 했었지만 좀처럼 이제 긍정의 비중 확대 의견을 받아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리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같이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섹터는 명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일단 엔비디아 진영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바이오는 금리 인하라는 명분 하에 제2의 알테오젠 찾기 혹은 제2의 유한양행 찾기 이런 식으로 어젠 ABL 바이오 등이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나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2차 전지는 금리 인하라는 명분과 장기 낙폭 과대 그리고 업종 롱숏 전략의 명분이 만나면서 어제장에선 강하기도 했습니다. 서브 섹터로 가볼까요? 서브 섹터 측에서 는 어제 화장품, 조선, 전력 등은 부진했습니다. 수출주 혹은 상반기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AI가 묻어있는 전력,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고요. 낙폭 과대 쪽에서 유통, 서비스, 게임 쪽의 반등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지주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우선주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밸류업도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융주와 어제 자동차, 현대차 우선주 이런 쪽의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도 밸류업 관련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명분을 안고 있는 거죠. 테마단으로 가볼까요? 테마는 코로나, 엠폭스 이런 쪽 쉬었고요. 어제 재건 등도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은 2차 전지의 연결고리인 전고체 쪽 상승했고요. 딥페이크 일부 시세 있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가 2거래일간 강한 시세를 내고 어제장에서는 꽤 다소 변동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 살펴보시고요. 메타버스, SDB, 자율주행 혹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어제는 강했습니다. 그 전거래일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슈를 조금 받아가는 듯한 흐름이었죠. 자, 명분 싸움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반도체를 무겁게 바라볼지 가볍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엉덩이 무겁게 이벤트 소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혹은 유연하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인데 이 시기를 굳이 내가 버틸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다른 쪽에서 그냥 기회를 찾아보자 라며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떠날 것인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명확한 것은 강한 상승을 이뤄내기에는 트리거가 필요한데요. 챗 GPT가 등장했을 때처럼 강한 트리거던가 아니면 엔비디아가 멱살잡이에서 끌고 가주는 강한 트리거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트리거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킬러 앱이나 킬러 소프트웨어 혹은 킬러 엣지 제품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 맥락에 애플의 혹은 삼성전자의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의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를 무겁게 엉덩이 붙이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면 지금은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를 좀 가볍게 보내주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안 찾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오늘 전략 같이 고민하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에 대한 어제 이야기였고요. 어제 고민들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뉴욕장도 꽤 많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다우는 2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 마감 기록을 재경신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소폭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은 보합권입니다. 수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00으로 저는 기억하고 들어왔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그 맥락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하락에 부담을 느끼면서 흔들림을 보였는데 그래도 AI에 대한 긍정론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술주는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외에는 나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장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여력이 부족하잖아.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늘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혹은 신용카드 한계에 다다른 이들.
이 부분에 대한 걱정, 그래서 소비가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맥락 중에 하나가 달러 제너럴이 앞으로에 대한 소비 우려를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를 하는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소비층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왔던 거죠. 반면에 이런 GDP 상향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경기 괜찮아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끊임없이 경기를 두고 애매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도 갈등하고 있죠. AI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니야, 이렇게 돈 투자하는데 언제 걷어들이겠어? 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유가도 애매합니다. 하루는 리비아 산유 차질이 별로 없을 거다라며 떨어졌다가 하루는 리비아 산유 차질이 클 것 같다라며 올라갔다가 이렇게 세 분야의 갈등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자들 참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높아진 기대에 역풍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어제 시간외 시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하락 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 막판까지 낙폭을 줄이지 못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 한데요. 최근에 계속 애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도 굳건하게 대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죠. 시티그룹에서 AI 관련한 최고 주식이다라며 목표가 $225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1.4%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울타뷰티가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놓고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매수 이슈 있었던 날 10% 정도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그 이후로 IB 월가의 시각은 실적에 대한 걱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뚜껑 열어봤더니 좀 아쉬운 면이 많았던 실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장품 쪽에 또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에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마치 우리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물론 자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이즈가 큰 자식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 유일하게 많이 빠진 종목으로 빅테크 내에서 등극이 됐고요. 그 외에 빅테크는 양호했다라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올라갔고요. 애플, 엔비디아 여기 참여 논의한다라는 뉴스도 들려오기도 했네요. 구글은 베트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일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딱히 큰 영향은 없었고요. 소폭 떨어진 채 알파벳 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빅테크 버프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빅테크 버프를 주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애플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쪽은 IT 부품 그리고 OLED 쪽으로 일단은 추려보고 있는데 IT 부품에서는 어제 LG 이노텍은 여전히 좋은 시세를 이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뉴욕장에서 볼만한 내용은 반도체,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주셨다시피 ARM이 좋은 시세에 5% 상승을 나타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델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괜찮았습니다. 마벨 테크도 이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성장을 확인하면서 시간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델 같은 경우도 EPS, 매출 등이 예상을 상회하며 시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반응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가 양호했던 것에 반응을 할지 오늘의 반도체가 궁금해지고요. 보안 쪽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 내놓고 나름 양호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변곡이 있어서 밸류도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며 보안주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팔로알토도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 보안주 전반의 동반 강세가 있었네요. 자, 유통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제너럴이 떨어졌고요. 베스트바이는 14%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 엔비디아 실적 괜찮았는데 왜 빠졌냐?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블랙웰에 대한 대기, 블랙웰에 대한 지연 우려감이 작용한 거죠. 오스본 효과에 대한 우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출시할 것을 예고한 상황에서 신제품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요를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오스본 효과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에 오스본 컴퓨터가 다음에 우리 이런 모델 낼 거야 라고 발표하고 현재 판매되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파산해버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블랙웰을 기다리는 이들이 지금 호퍼 제품에 대한 수요를 멈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에 기스가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블랙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어제 밀려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울기와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죠.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상승률만 놓고 봐도요. 이렇게 400%씩 올라가던 게 이번에는 154% 성장으로 본다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밀린 건 밀린 건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본다면 앞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겠죠. 더 안 밀리거나 아니면 이대로 쭉 밀리거나 아니면 조금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던가 이 오스본 효과를 잘 극복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스토리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2021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매출 전망 연속 서프라이즈 나는 것이 중단됐다라는 이슈 속에서 주가가 2022년도 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엔비디아가 주가는 13배 또 올라갔죠. 지금 이 시점이 만약에 이런 밀렸다가 가는 그 밀리는 시점이라면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고민되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 다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너는 어쩔 거야? 증권가에서 아니 월가에서는 대다수가 좀 긍정의 시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에서는 200달러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곳 이상이 목표가를 올렸고요. 7곳은 목표가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오스본 효과 크지 않을 거다. 에어포켓으로 표현하는 쪽도 있었고요. 내년도에 성장할 것이고 분기별 잡음은 무시하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JP모건이나 파이퍼 샌들러 등에서는 AI 제품들의 수요가 이 블랙웰 로빈 시리즈로 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베팅을 해봐도 되는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반도체 전략 챙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일은 주도 섹터 어찌 될지 정말 가늠이 어렵습니다. 수급 명분 싸움이 진행되겠죠.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하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 외 반도체가 좋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의 충격은 어제 우리가 선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마벨, 델, ARM의 상승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오늘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여전히 그 대안으로 부상할지 궁금해집니다. 서브 섹터에서는 전력에 대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짚을 거고요. 울타뷰티는 화장품 쪽 센티에 영향을 줄지 일단 시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오늘 대왕고래 쪽에 뉴스가 꽤 보이더라고요. 석유공사에서 대왕고래 리스크 분산을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것과 대왕고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테마 영향을 받을지 물론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뉴스를 전해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증권가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투자에서는 이 틈새 전략을 노리자는 걸까요? 인터넷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으로 네이버 24만 원, 카카오 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그동안 인터넷 업종에 이 매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가 하락의 명분이었는데 막상 그들의 이유를 보면 일시적 변수 때문이었다. 매출 성장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음식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해외 시장 잘 성장하고 있고 이제 추석은 또 내수의 확대 시기이기 때문에 고려해보자라는 겁니다. CJ제일제당 48만 원 외치고 있고요. 삼양식품의 목표가는 75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 밖에 우리장입니다.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 있고요. 밤에 7월에 PCE 데이터 주목하셔야겠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8월 수출입 통계 나올 겁니다. 9월에는 밸류업 이벤트 12월까지 진행될 거고요. 반도체 IT 쪽에서는 애플이나 세미콘 타이완 행사 있을 거고요.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도 굵직하게 잡아봤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9월 달에 대한 전망을 당분간 국내 증시는 PTSD 불가피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깜짝 놀라 들여다봤더니 참 재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파월 트럼프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파월과 트럼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혼동의 시기를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떡줄 연준 입장보다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빅컷에 대한 혹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가자라는 것이고요. 트럼프 해리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국내도 그에 대한 파장을 겪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9월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게요. 오늘 살펴주실 섹터는 앞서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두산그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철회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전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이 일단은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공시를 냈는데요.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흡수 합병을 철회한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공시였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두산밥켓 주식을 두산로보틱스로 이전을 하고 이 당사 주주에게 두산로보틱스 주식 교환과 지급을 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 이 공시 내용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 시장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강했다. 따라서 주식 교환에 대한 시너지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주식 교환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 그러니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 현 시점에선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그룹주들의 반응도 좀 들여다볼 만했는데요. 두산 지주사의 경우에는 1% 상승이 나와줬고요. 두산그룹 우선주의 경우에는 0.1% 강보합세, 두산밥켓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3.3%, 4%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만 4.8%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 중요한 것은 두산밥켓은 두산그룹주의 핵심적인 캐시카우이고 핵심은 결국 두산밥켓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신설법인 두산로보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두산밥켓이 두산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다면 이제는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은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만 상장은 유지하는 결정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격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산의 사업 구조는 기존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밑에 두산밥켓과 두산퓨얼셀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두산로보틱스, 두산테스나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1일 결정으로 인해서 약간 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뒀었죠. 클린 에너지 부분, 스마트 머신 부분, 첨단 소재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가닥을 잡고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두산그룹의 구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퓨얼셀을, 두산로보틱스 밑에는 두산밥켓을 합병하는 절차로 인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받고 두산테스나는 독립적으로 역시 계속해서 영위를 하게 되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던 부분은 결국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밥켓이 상장 폐지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합병이 성사된 경우에는 두산밥켓 일주가 두산로보틱스
0.6주로 환산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금감원에서도 정정 요구서를 제출해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두 번이나 정정 요구서를 돌려보내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강력한 코멘트를 내놨고요. 이번 두산 로보틱스에 결국 이러한 결정들이 철회되게 된 배경에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한 5% 조금 못 미치게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두산그룹의 이러한 합병 절차에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반대 의견을 내게 된다면 역시 쉽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두산이 하게 된 것이겠고요. 이러한 공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1일 이후에 49일의 비전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구상을 또 전환을 하게 된 두산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짚어보시죠. 자회사 편입은 그대로 하되 그리고 두산밥켓의 상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와 분할 신설법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그룹의 경우에는 기존의 두산밥켓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한 14%였는데요.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서 한 46%가량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두산그룹 지주사가 두산밥켓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소액주주들에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우리는 주가 방향성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두산밥켓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숫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순위 변화를 통해서도 글로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밥켓이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두산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확실한 수익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산밥켓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주주들에게 반발을 크게 샀던 것이겠고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밥켓을 끌어안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전일장에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두산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이 연결성을 끊어내지는 못하는 두산그룹의 포석은 결국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산밥켓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한 7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 부분을 떼어내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러한 1조 원의 또 두산 큐벡스, 분당 리츠 상품 같은 것들, 이 비영업용 자산을 합산을 해서 한 5천억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1조 2천억 원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원전의 새로운 기술력이라던가 원전 시장의 공략을 위한 설비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시장에서 갖게 될 영향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원전 시장이 더욱더 크게 개화할 가능성을 두산그룹이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지금 두산밥켓은 소형 건설기계 쪽에서 확실하게 좋은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기업입니다. 무인과 자동화 역량의 고도화를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통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2031년이 되면 글로벌 산업용 자율주행 장비 시장이 한 8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산밥켓과 두산 로보틱스 모두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결국 이번 결정의 포석이자 지속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의 합병을 놓지 못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원전 시장에서도 로봇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입지를 다져가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9년까지 5년 동안 원자로 62기 이상 수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폴란드라던가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여러 가지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륙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밸류체인을 들여다봤을 때 설계 쪽은 한전기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제작하고 있고요. 부품 제작 쪽으로는 우진, BHI, 에너토크, 보성 파워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설계 조달 건축 쪽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ENC 같은 기업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와 해체를 하는 기업들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시세를 아주 강력하게 뿜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두산그룹이 원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아이템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헤드라인 돋보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주가 어제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또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든 셈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같은 대표주들이 7%에서 4% 꽤나 큰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LS일렉트릭은 그동안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 반등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표주뿐만이 아니라 송배전, 전선 같은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들도 일제히 좀 내림세를 크게 가져갔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은 대리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장중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스트라라던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원전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으니까요.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센티멘탈 자체는 훼손된 부분이 없다라는 헤드라인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주들까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나 혹은 전력 인프라나 미국에서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인한 반도체 어제 하락, 밤사이 엔비디아 외 반도체 진영의 양호한 흐름. 저희가 반도체 정말 오랫동안 의견을 나눠왔었잖아요. 네. 어떡할까요 지금? 주식은 희망과 꿈을 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과 꿈 같은 경우가 현실화가 되지 않을 때는 주가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기보다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70% 중반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한 70% 후반 정도에 맞춰져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정체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블랙웰 같은 경우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4분기 정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게 인도되면서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다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가 신작이 나오죠. AI를 탑재한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이 판매 같은 경우가 우리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낼 때는 상반기가 하드웨어였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에 대해서도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리고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생각할 때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이 근거는 뭘까요?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는 뭔지 그걸 생각해 보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을 놓고 원래는 범용 반도체 쪽까지 모두 실적이 나왔었다. 이 논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이 크기가 바뀌었고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되다 보니까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게 범용 반도체까지
확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안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고 와닿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가격에 어떻게 매도를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만 원부터 10만 원대까지 감산이라는 요소를 안고 실적 회복에 대한 D램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13만 원 구간에서 지금 20만 원 이상 구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HBM 중심의 사이클을 반영한 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7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는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바이 앤 홀드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오랜 기간을 보유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10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중간에 굳이 끊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번에 그 아이폰 같은 경우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클이 하드웨어 사이클이랑은 다르지만 일반 반도체 쪽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단가에 따라 다른 대응을 말씀드립니다. 아이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애플이 최근에 괜찮아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한 3거래 연속 나름 견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망주 중에 하나로 LG 이노텍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LG 이노텍이나 뭐 자화전자 이런 IT 부품도 지금 뭐 성급하게 확장 대응은 하지 않고 이노텍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해볼까요? 어쩔까요? 충분히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 미리 부품에 대한 오더는 한 분기 전에 들어갔다 보니까요. 다음 분기 실적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열어둡니다. 애플 플레이도 열어두고 애플 쪽으로 일단은 빅테크와 국내에서도 조금 압축된 전략으로 가보자.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의견이신지, 다만 이것이 뭐 끝이 났다, 뭐 매도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좀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얼마 전이었죠. 제가 이제 약간 2차 전지 살래, 반도체 살래 할 때 의견이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 약간 5대5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근데 실제로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반도체 대안으로 조금씩 부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메이저 수급의 뭐 롱숏 전략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뭘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기존에 뭐 변한 의견은 없습니다.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부분의 체크는 필요한데 LG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컨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컨콜에서 톤이 바뀐 게 우리가 하반기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표명을 한 게 이제 수요 개선에 대한 부분, 유럽 지역 같은 경우가 그 재고가 빠질 만큼 빠져 있다 보니까 재고가 쌓였다가 재고 부분이 빠졌다 보니 수요의 회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고를 쌓는 리스타킹이 발생이 가능해요. 그건 보통 좀 우리가 업황의 바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매출 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미중 분쟁 관련해서 아무래도 CATL 규제 부분의 가능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기대감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을 초점을 맞추자라는 점이고요. 그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 중에서는 프리미엄 소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해요. 전기차에 대해서 볼륨이 늘어날 때 그 이전에 하반기는 이제 배터리 중에서도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가 핵심이다 보니까 원래 조금 탑재되다가 이제 더 소재가 들어가는 실리콘 흥극재,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뭐 올해부터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전구체 쪽의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추려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복원 강도가 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전구체 에코앤드림 그리고 셀에서는 엔솔에 더 무게 두세요. 삼성 SDI 무게 두세요. 삼성 SDI는 약간 전고체 이슈가 같이 있고 엔솔은 지금 배터리 진단 시스템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플러스 메이저 수급 이슈가 있어요. 네. 북미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셀 관련해서 그래도 평이한 실적이 나오는데 유럽 쪽이 아까 리스타킹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의 원통령 같은 경우가 주 매출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무게를 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진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주가 반응은 나타나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최선호는 LG에너지 솔루션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의 차선호는 삼성 SD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LG엔솔, 최선호, 삼성, SDI, 이제 차선호 종목,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대주전자재료, 하나가 에코앤드림이었네요. 네. 이렇게 참고하고 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주 이슈로 가볼게요. 참 떠들썩했었어요. 이제 밥캣 로보틱스 흡수 합병이 철회되고 이제 밥캣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어찌됐건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떼어지게 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는 흔들렸고 로보틱스는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너빌, 로봇, 밥캣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바뀐 구조로 봐서는 로보틱스에게 유리하고요. 밥캣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두 종목은 주가가 속도에 대한 차이인데 반등에 대한 무게를 두고요. 지주두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리할 건 없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이에요. 예, 이게 좀 다 마무리되는 상황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립인데 여기에서 좀 뭐 격렬한 매도는 필요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신규 매수를 그룹주에서 한다라고 하면 밥캣, 로보틱스 이쪽을 최선호, 차선호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사님의 픽은 무엇인지 열어볼게요. 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때마침 이슈 잡아주셨네요. 롯데 메타버스 칼리버스 공개, 칼리버스 이슈 궁금했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그 홈피란 게 있었잖아요. 미니 홈피에서 네, 싸이월드. 네, 도토리 통해서 그 아바타 같은 경우를 자금을 투여해서 좀 키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1차원적이었어요. 그때는 소통이 뭐 아바타를 통해서 안 되었는데 2002년에 후아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나영, 그다음에 조승우 주연 배우였는데 거기에서 좀 메타버스의 시초가 채팅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승우가 개발자였고 이나영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둘이 소통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차원의 공간이 있었어요. 서로가 챗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던 게 추후에 미래에 이게 우리가 지금의 현실 외에 다른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쫙 흘러오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생겨났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제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나의 주체가 이 현실 안에서 다른 세계로 가서 막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칼리버스 같은 경우가 그 초석을 좀 다지는 것으로 저는 직접 해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업은 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입니다. 그룹사 내에서. 그런데 실적은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좀 나아지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 뭐 신사업은 전기차 충전 이런 건 뭐 일반적인 부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보급이 확대되기 전에 좀 지상으로 좀 쌓을 수 있는 좀 매출 볼륨이 있는 쪽이고요. 칼리버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이제 유저들이 여기에 침투를 하고 나서는 과금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침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28,000원을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32,000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목표가는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목표 라인 32,000원 잡아주셨네요. 22년 전이네요. 2002년도 후아이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절부터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던 이사님의 오늘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